안녕하십니까. 건축 일반 건축사에서 서양 건축사 로마 건축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로마 건축의 오더, 기둥 형식, 그리고 로마 건축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아치까지 했었죠. 자, 오늘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축사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장화 모양의 그리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아프리카 대륙이지, 이쪽이 이집트죠. 자, 제일 먼저 생긴 게 이집트 건축과 서아시아 건축, 메소포타미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톤을 그리스 건축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로마 건축, 여기까지가 바로 고대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가 쇠퇴하게 되면서 동서로 나뉘게 되죠. 동쪽에는 비잔티움 제국, 서쪽에는 서로마 제국, 그렇게 동서로 나눠지게 되면서 중세가 시작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있는 동로마 쪽에는 비잔틴 건축이, 이 비잔틴 건축은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 건축과 로마 건축 두 개를 융합한 건축이라고 했죠. 그다음 로마 건축이 있는 이 자리에, 그 서로마가 있는 자리에는 초기 기독교 건축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기 기독교 건축은 로마네스크, 고딕으로 발전하게 되고, 비잔틴 건축은 이슬람 세력과 융합해서 사라센 건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바로 중세 건축입니다. 자, 중세 건축, 중세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십자군 원정,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과 부딪히는 이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생긴 게 바로 르네상스지. 르네상스 이후에 고딕은 바로크, 로코코로 발전하게 되고, 여기까지가 바로 근세 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표로 보면 제일 먼저 고대 건축, 그리고 로마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팽창하게 되면서 동서로 양분된 초기 기독교와 비잔틴 제국, 비잔틴은 다시 사라센 건축으로 발전하게 되고, 초기 기독교는 로마네스크, 고딕, 그리고 나서 십자군 원정, 이때 두 세력이 격돌하게 되면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로코코로 발전하게 되죠. 이후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근현대 건축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먼저 로마의 오더, 로마의 주범, 기둥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로마의 기둥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습니다. 유명한 건축에 대하여, 건축 십서라고 불리는 책에 그리스의 오더 세 가지와 거기에 더불어서 두 가지 추가되는 로마의 오더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건축의 3요소, 구조, 기능, 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지. 자, 그리스 오더에 추가된 로마 오더. 자, 그리스 오더가 뭐였죠? 세 가지. 도릭, 도리아식, 이오닉, 이오니아식, 코린티안, 코린트식, 이 세 가지에 터스컨식과 컴포짓식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먼저 터스컨식은 도리아식이 단순화된 형태였고, 컴포짓식은 이오니아식과 코린트식의 합성으로 이런 그 나뭇잎 모양의 양머리 모양, 화려한 건축에 사용됐다고 했죠. 좀 개선문이라든지 혹은 아치가 굉장히 많이 쓰였던 이 콜로세움, 1층은 도리아식, 2층은 이오니아식, 3층은 코린트식으로 그리스 오더를 그대로 따왔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추가된 두 가지 오더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식 세 가지 오더를 사용을 하다가 거기에서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또 하나가 바로 로마의 건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아치와 콘크리트 중에서 아치에 대해 배웠었죠. 자, 아치란 계구부, 뚫린 거 문이나 창호 이런데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곡선 모양으로 쌓아 올린 구조.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쐐기돌이라고 했죠. 키스톤. 아치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로마의 아치 특징은 이 아치를 돔이나 볼트 이런 걸로 확장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볼트는 아치 자체가 길이가 늘어난, 그리고 이 볼트가 크로스된, 교차된 것은 교차 볼트, 크로스 볼트라고 한다고 했죠. 자, 볼트를 만들 때에는 먼저 목조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벽돌을 만들어서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거푸집을 떼어낸 이런 형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아치의 변형이 바로 돔이었죠. 아치를 360도 회전시킨 것,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판테온에 쓰인 돔이었죠. 이 돔들은 추후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성 베드로 성당인데 이 돔 위에 있는 이 작은 것을 큐폴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치를 활용해서 큰 규모의 건축을 만들었는데 뭐 궁전, 뭐 신전, 뭐 주택, 시장, 극장, 경기장, 기념문, 개선문 같은. 자, 그리고 봤던 사진이 바로 이런 수도교라든지 콜로세움, 개선문, 그 다음 교량, 그리고 목욕탕 등등이었죠.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마 건축의 특징 두 번째, 아치에 이어서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는 로마에서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메소포타미아 건축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멘트를 사용했었습니다. 다만 로마에서만큼 건축 전반에 이 아치나 콘크리트를 활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중세 암흑 시대를 거쳐가지고 1800년대에 현대 콘크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콘크리트도 암흑기에 접어들죠.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기술은 사실 로마인이 처음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원은 이미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천에 널린 사막의 모래와 석회암, 실트진흙, 미네랄 등의 여러 광물들을 조합해 보면서 경험적으로 가공하기 쉬우면서 내구성 좋은 최적의 공식을 찾아 나갔습니다. 최초의 피라미드를 제작했던 천지재상 이모템의 경력은 돌 항아리를 만드는 장인에서 시작했습니다. 돌가루를 배합하는 광물의 연금술사 최고 1인자가 아마도 이모템이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공석을 만드는 지오폴리머 콘크리트 기술을 최초의 계단식 피라미드 제작에 응용하는 혁신을 시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카라 계단 피라미드가 단계적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M1 마스타바에서 시작했으나 M2, M3로 점점 커지다가 4층 피라미드 P1으로 완성합니다. 이후 더 욕심을 내어 결국 6층 피라미드 P2로 완성시킵니다. 이러한 자, 로마의 콘크리트, 로만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 콘크리트는 많은 로마 건물의 주요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판테온이죠. 이 콘크리트는 현재 쓰인 콘크리트와도 굉장히 많이 유사한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판테온 지붕에 사용된 콘크리트에는 당시 로마에서 구할 수 있었던 이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재료는 무엇일까?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화산재였죠.
로마 근처에 있는 폼페이 지방에서 베수비오 화산에서 가져온 화산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콘크리트는 화산재, 이 포촐라나라고 부르는 화산재와 석회를 섞어서, 또 골재, 뭐 지금도 골재를 섞고 있죠. 네, 여기서는 인근 화산에서 가져온 가벼운 부석이라든지 뭐 주먹만한 돌들을 섞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아까 사진에서 봤었던 오른쪽 사진, 오른쪽 그림, 수도교를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왼쪽에 도로를 만들 때라든지, 혹은 뭐 판테온 같은 신전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이 됩니다. 아치를 쌓을 때 그 벽돌만을 쌓은 게 아니라 벽돌과 콘크리트를 같이 이제 벽돌로 거푸집 삼아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1층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로마의 오더, 그 다음 로마 건축의 특징 두 가지, 아치와 콘크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로마의 주거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로마의 공동주택 인술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로마 최전성기, 로마가 가장 컸을 때 로마 전체 인구는 약 1억 명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시대별 전세계 인구를 보면 기원전 만년경, 이 세계 전체에 깔려있는 인구의 수는 약 300만으로 추정이 되고, 로마 AD 1년, 그러니까 기원 후 1년 때는 전 세계 인구가 약 2억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로마 최전성기는 기원 후 100년, AD 100년쯤이니까 대략 한 2억 명 정도의 전 세계 인구를 잡으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절반이 바로 이 로마에 살았던 거죠. 굉장히 크죠. 참고로 이 전 세계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1900년에 16억 5천만, 1950년에 25억, 1980년에 44억, 2000년에 60억, 그리고 올해 21년도에 76억이 됩니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로마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았고, 그 중에서도 로마의 가장 큰 도시, 로마의 수도, 바로 로마에서는 전체 인구가, 도시 인구가 1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춘천 인구가 28만이니까 춘천 인구의 한 4배쯤 되겠죠. 원주 인구가 35만, 강릉 인구가 21만. 이 춘천, 원주, 강릉 3개 도시를 합하면 로마의 그 당시 인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시에 인구가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나라를 봅시다. 왼쪽이 1942년, 오른쪽이 1995년. 자, 수도권, 큰 도시, 대도시로 점점 인구가 몰리고 있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 인구가 1000만, 서울, 경기, 수도권을 합한 인구가 2000만 가까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죠. 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토의 19%, 약 20% 가까이 되는 국토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시에 인구가 집중이 되면 이제 주택을 갖다가 질 때 이제 그 위로 올릴 수밖에 없겠죠. 땅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태어난 게 세계 최초의 아파트, 로마의 인슐라입니다. 자, 인슐라는 라틴어로 섬이라는 뜻입니다. 섬. 마치 그 도로에 둘러싸인 모습이 섬 같아서, 또는 그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등등 여러 그 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인슐라는 보통 4층에서 5층 정도로 지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10층 이상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10층 이상일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불법 건축이었습니다. 1층에는 상업시설, 2층부터 그 위가 주거시설이 됐었고, 마치 지금의 주상복합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인슐라는 높은 층으로 갈수록 층고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이 뭐 다 계단을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층고가 높고 편리한 접근성을 가진 2층이 가장 비쌌습니다. 거기선 그래서 전문직들이 살았는데 보통 뭐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최고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층고도 낮고 여러 개로 그 방이 쪼개져 가지고 빈민층들이 거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슐라는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귀족들이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를 줘가지고 돈을 받아 먹었던 거지. 그리고 이 인슐라는 욕실, 화장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1층에만 있었습니다. 만약에 용변을 보면 요강 같은데 이렇게 소변 같은 걸 본 다음에 밖에 창문에다 갖다 버리죠. 지금 여기 창문에 요 사람처럼. 그래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었죠. 자, 게다가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로마에는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를 14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4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거주지가 이제 황폐화되고 뭐 신전, 예술품 이런 것도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인슐라 같은 게 불이 나게 되면 부실공사라든지 불법 증축이라든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화재의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로마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가 이제 건축법을 새로 정비를 하는데, 건물 간의 인동 간격,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30피트 이상, 그 다음 시내 도로블록에는 소방도를 설치하고, 인슐라 건축 때에는 꼭 이 중정, 앞마당, 안뜰을 갖다가 만들도록 하고, 화재 시에는 탈출을 위한 도로 쪽에 발코니를 설치해라 라는 건축법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안뜰은 바로 이쪽이죠. 이 안뜰을 파티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중정형 주택을 지금도 파티오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